네, 계속해서 전문가 두 분과 중동 사태 짚어보겠습니다. 남성욱 숙명여대 석좌 교수, 김덕일 고려대 아세아 문제연구원 중동 이슬람센터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 호르무즈 봉쇄 대응에 우방국의 지원이 필요 없다라고 천명을 했었는데 백악관에서는 계속 동맹국들에 대해서 설득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도움이 필요 없다라는 발언은 속내가 아니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뒤끝의 장렬이죠. 지금 한국, 일본, 나토 국가들이 호르무즈 해협 개방에 병력을 보내라는 얘기인데 이거를 어느 국가가 섣불리 예스라고 답을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안전이 확보되지 않으면 군함을 보낼 수 없다는 게 일반 입장이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배신감을 느꼈다라는 표현을 쓸 수 있겠죠. 하루 만에 필요 없다라고 그래서 직접 공격을 시작을 하고 있는데 여전히 미국 혼자만에는 힘이 붙이는 거죠.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기 위해서는 기뢰도 제거해야 되고 또 군함이 들어가서 이란의 미사일 기지를 공격해야 되는데 이런 건 여전히 미국 혼자 힘으로는 어렵죠. 사실 지금 미국 군함들이 조금 호르무즈 해협에서 멀리 떨어진 상태에서 작전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다른 국가의 선박들은 그보다 근접해서 이란 쪽을 공격을 해야 되는데 위험이 불가피하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하루는 필요 없다, 하루는 또 필요하다. 오락가락이지만 미국의 어려운 현실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어제 미 대테러 수장이 양심 선언을 한 것도 그렇고 안팎으로 지금 사면 초과에 빠져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 이런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미국이 이란 잔재를 제거한 뒤에 호르무즈 해협 안전을 실제 이용하는 국가들이 책임지게 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동맹국들을 압박하는 그런 발언으로 들리는데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용이 좀 적은 편이고 오히려 특히나 동아시아 국가들 얘기하는 것 같죠. 한국이라든가 일본 같은 동맹국들을 압박하는 모양새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이게 일종의 동맹을 테스트하는 게 아닌가 느낌을 받았던 게 실제로 이런 연합 호위 선단이 구성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테면 어느 국가들이 참여하고 그 국가들이 모여서 파병이 되고 또 거기서 훈련을 하고 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한 달 이상 훨씬 더 걸릴 것 같은데 트럼프 대통령은 제가 봤을 때는 4월을 넘기지 않을 것 같은 모양새입니다. 이 전쟁을. 그런 점에서 제가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그 후에 어떻게든 전쟁이 마무리된 후에 기뢰 작업 같은 걸 염두에 둔 발언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동맹국들을 어떻게 좀 테스트해보는 발언이 아니었을까도 좀 볼 수 있겠고요. 거기에 대한 어떤 미국에 대한 좀 지지를 보내달라는 어떤 외교적 수사일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네, 위원님께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4월을 넘기진 않을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어떤 방식으로 전쟁을 끝낼 거라고 예상하고 계신가요? 최대한 지금 현재 이란과 계속 얘기를 하겠지만 서로 간에 아마 우리가 이겼다고 승리하면서 끝날 수 있는 조건을 아마 마련할 것 같기도 합니다. 제가 봤을 때. 그래서 관건은 계속 얘기했다시피 지금 현재 이란 안에 있는 핵물질, 고농축 우라늄 60% 450kg의 핵방이 있겠는데요. 그것을 만약에 손에 넣는다는 작전이 성공한다면은 트럼프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이라도 우리가 승리했다고 얘기할 수 있을 조건 같은데 앞으로 그것은 종전 협상, 어떤 출구 전략 같은 것들이 앞으로 어떻게 지금 물밑에서는 이루어지는 것 같긴 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이란의 핵물질 제거 관련해서 뉴욕타임즈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핵무기용 물질을 탈취하거나 파괴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내용인데 만약에 이 작전이 성공하면 종전의 어떤 명분은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지상전 파견이 불가피한 거 아닙니까? 지상전 파견하고 또 핵무기 물질 파괴는 상당히 이게 다른 차원의 또 문제입니다.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2주 남겨놓고 일종의 이란 공격을 결정한 거기에 이제 영어 단어로 임박한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핵 위협이 임박해 있기 때문에 공격을 한다. 사실 전쟁 개시의 명분은 매우 복잡합니다. 이스라엘의 요청도 있을 테고 또 이란 핵 위협이 실전으로 다가온다라는 측면이 있지만 그래도 전쟁을 개시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명분이 필요한데 결국은 이제 핵물질을 내세웠기 때문에 핵물질 450kg 우리 김덕일 박사께서 얘기한 대로 그거를 파괴하거나 탈취를 한다면 우리가 이겼다라는 승리 선언을 할 수 있는데 과연 그게 그렇게 간단한 일이냐는 거죠.
이게 지상군 파견이 이루어지면 미군 살상이 상당한 수준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래도 워싱턴의 언론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그렇게 비판적이지는 않은 이유가 미군의 살상이 지금 20명 내외 정도로 파악이 되기 때문에 그래도 우호적인 측면이 있지만 만약에 지상군 파견이 돼서 100단위의 사망자가 난다면 그때는 언론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우호적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종전을 위해서 서두르다 그래도 지상군 파견은 다른 문제고 폭격을 통해서 금 박사님 얘기한 450km를 파괴했다고 선언을 할 수는 있겠죠. 그걸 누가 지금 가서 컨펌을 확인을 하겠습니까? 예. 그런 차원에서 아마 한 3주 앞으로 4주가 이 전쟁의 고비가 되지 않을까 봅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다카이치 사나이 일본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과 곧 회담을 하게 되죠. 일본 내부에서도 최악의 타이밍에 미국에 갔다. 뭐 이런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이번에 대면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파병 요청, 파견 검토를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꺼내들지 그리고 다카이치 총리는 어떤 식으로 대응할지가 지금 최대 관심입니다. 어떻게 예상하세요? 이것이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오히려 좀 잘된 부분이 있죠. 일단 일본이 먼저 매를 맞는 수순이 되겠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땐 다카이치 총리의 그 전에 어떤 얘기들을 들어봤을 때는 아마도 파병 쪽을 할 것 같긴 한데 예.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평화 헌법이라는 것도 있고 이것이 과연 집단적 자위권에 해당되느냐에 대한 논란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다카이치 총리 같은 경우도 이제 국내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데요. 이제 계속해서 겉으로는 이제 노라고 말할 수 있다고 얘기는 합니다만 또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는 순간 또 어떻게 갑자기 또 입장이 바뀔 수도 있는 거고요. 미일 정상 간에 뭐 만나서 뭐 어떤 입장을 발표하지 않더라도 예를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또 글을 쓰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까? 예. 뭐 일본의 결정을 환영합니다. 뭐 이렇게 나오면 일본이 파병한다는 뜻이 될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우선은 아직까지 협상이 주 정상이 만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제가 봤을 때는 적어도 이 전쟁에 대해서 일본은 뭐 지지하는 방향을 표명한다든가 예. 파병한다고 해도 아마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지금 당장은 좀 힘들기도 하고요. 어느 정도 전쟁과 어떤 이란의 공격이 좀 잠잠해진 틈이 된다면 그때 어떤 뭐 기뢰 제거법 같은 거는 뭐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 그 정도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일 결과를 알 수 있을 텐데. 예. 자, 일본이 파견 요청에 만약 응한다면 우리 한국에는 더 강한 압박이 들어올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한 전문가는 한국과 일본은 트럼프 지원 요구에 노할 그런 대상이 안 된다. 이런 또 분석을 내놨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 얘기는 관세 협상이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한국은 3,500억 달러, 일본은 5,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를 지금 약속한 상황이고 구체적인 분야를 지금 선정 중에 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가 어제 참의원에 출석해서 할 수 없는 일은 할 수 없다라고 전할 것이라고 그러는데 일본 총리로서 발언은 굉장히 스트레이트포워드, 직설적인 표현을 썼어요. 일본 사람들 협상할 때 절대 속내를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발언을 안 하는데 어제는 이제 그만큼 의원들의 질의가 많았기 때문에 입장을 직설적으로 표명을 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일본이 과연 미국의 요구에 노를 할 수 있느냐에 관해서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일본 입장에서는 2013년에 아베 총리의 어떤 행동을 벤치마킹하지 않느냐. 그 당시도 이제 파병 요청을 받았는데 연구 조사 목적으로 파견한다는 목적을 썼습니다. 예, 평화헌법에 따라서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일본의 국내 현실과 미일 동맹이라는 요구를 절충하는 거죠. 사실은 뭐 미일 동맹도 강화하고 또 그렇다고 또 현실적인 군함 파견 요구도 관철하고 모든 것을 다 만족시키는 것은 어렵지만 일본은 국익을 위해서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어떤 게 더 일본 국익에 맞느냐? 결국은 함정 파견을 연구 조사 목적으로 하면서 미국의 요구를 반영하고 그러면서 5,500달러의 관세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정한다는 거죠. 사실은 지금 국내에서 뭐 국회의원들까지 나서서 파병 반대 시위를 하지만
파병은 해도 고민, 안 해도 고민이죠. 예. 어떤 게 더 국익에 맞느냐가 중요한 차원이죠. 결국은 우리도 3,500억 달러의 관세 협상이 있기 때문에 일본의 협상 행태를 벤치마킹 할 수밖에 없고 내일 소식이 나올 텐데 저는 다카이치 총리가 면전에서 미국을 지지한다라는 표현을 쓸 것이라고 봅니다. 예. 그렇다고 뭐 함정을 파견하겠다는 표현을 쓰지는 않겠죠. 그렇지만 강론으로 연구 조사 목적으로 기뢰 제거는 또 일본이 전 세계 실력 1위거든요. 그 소해함을 파견하는 협조 형식을 할 것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네, 다카이치 총리가 어떤 묘수를 안고 미국으로 갔을지 그리고 이후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은 어떻게 나올지도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전황을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공격이 거센 상황인데 이란의 사우스 파르스를 공격했다고 하더라고요. 여기가 이란 최대의 가스 시설이라고요. 네. 이거 좀 특이한 지역인데요. 예. 페르시아만의 이제 바다 한 가운데 있는데요. 이게 이란만 쓰는 게 아니라 카타르랑 같이 쓰고 있습니다. 공유하고 있는 유전인데 여기가 최대의 가스전인데 여기를 공격을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스라엘이 그동안은 공격 시설이 핵 시설, 뭐 탄도미사일 발사대라든가 이런 군사 시설이 한정됐다면 이번에는 이제 뭔가 이란의 경제 시설까지도 이제 가스, 에너지 인프라까지도 공격했다는 점에서 또 새로운 또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볼 수 있겠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이제 카타르 역시도 이제 같이 공유하는 그 가스전이기 때문에 이제 민감할 수밖에 없고 예. 역시나 이란도 지금 카타르의 에너지 시설을 좀 공격한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란도 각국의 이제 그동안은 선을 지켜왔었죠. 근데 정유 시설이나 가스 시설까지도 공격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아서 상당히 좀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석유에 이어서 가스 가격까지 오르는 건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이제 서로 간에 보복을 하게 되면 예. 가스시설이 이제 공격을 받게 돼서 이제 파괴가 되면 이것을 다시 이제 복구하고 생산할 때까지 또 시간이 걸릴 거라고 보기 때문에 당분간은 또 이제 가스 가격이 오르는 것까지도 한번 제가 봤을 때는 좀 우려해야 될 좀 상황까지 좀 접어든 게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아랍권과 이슬람권의 외무장관들이 리야드에 모여서 이런 공격에 어떻게 대응할지 논의를 했다고 합니다. 자, 이러다가 혹시 걸프 국가들이 우리 이제 본격적으로 군사 행동에 나서자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또 나옵니다. 네, 이거는 어저께 사우디가 공격받은 것이 굉장히 빌미가 됐다라고 봅니다. 예. 사우디는 사실은 뭐 이스라엘과도 관계가 원만했고 또 뭐 이란과도 관계가 크게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국의 어떤 정유 시설이 공격받는 데 대해서 사우디도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고요. 카타르 역시 마찬가지고 아랍에미레이트는 아주 일찌감치 손을 들고 미국을 지원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이 중동 국가, 걸프 국가들이 반이란 전선을 선언하는 것이 아니냐. 다만 이제 직접적으로 이란에 대해서 공격을 하기 시작하면 오히려 또 피해가 이 국가에 집중되기 때문에 행동을 어느 정도까지 나갈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겠나. 다만 이제 저희로서는 이런 세 국가, 네 국가들이 전쟁에 휘말리면 그렇지 않아도 지금 석유 가격이 올라서 지금 오부제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에틸렌이라는 것이 이제 석유를 정제해서 나오는데 벌써 예. 에틸렌 가격이 폭등하기 시작했고요. 이게 지금 봄철에 비료를 우리가 뿌려야 됩니다. 그런데 비료는 LNG 가스를 정제해서 만들거든요. 그래서 비료 가격이 오르면 이게 결국은 가을에 빵, 밀, 쌀값이 오르고요. 그다음에 이러면 사료 가격이 또 오르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스태그플레이션, 물가가 폭등하는 현상이 나오기 때문에 이 걸프 국가들이 반이란 전선을 결성해서 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가슴이 좀 철렁한 좀 심정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란이 또 그렇게 계속 공격을 저는 뭐 가해서 반이란 걸프 전선이 형성되는 것은 좀 피하지 않을겠느냐. 다만 메시지는 보내는 그런 차원의 공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석유와 가스에 이어서 우리 먹거리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동 사태가 전개되고 있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국방수장 라리자니 사무총장에 이어서 에스마일 하티브 이란 정보부 장관을 제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대통령도 이 사망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을 했는데 이란 정보부라고 하면 이제 핵심 정보기관인 거잖아요. 네. 국방부 수장에 이어서 정보기관 수장까지 사망을 하면 네. 이란의 어떤 전쟁 작전 지휘 체계가 흔들리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 흔들릴 거라 봅니다. 근데 이란은 이제
보통 자신들이 자랑을 하는 게 우리는 시스템을 잘 구축돼 있기 때문에 네. 사람이 죽어도 곧바로 다른 사람 대체가 가능하다. 그래서 전혀 흔들림이 없다고 하지만 제가 봤을 땐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라리자니 같은 사람의 영향력을 과연 그 후임자가 대체할 수 있을 것인가? 그건 상당히 좀 의문점이 있죠. 그리고 그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오더라도 다시 업무를 파악해야 되겠고요. 또 조직을 장악하는 문제 같은 건 시간이 걸릴 것이고 문제는 이 사람들이 암살을 당했기 때문에 분명히 이 안에는 첩자가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럼 첩자도 색출해야 될 것이고요. 어떻게 보면 이런 자리 같은 것이 승진이 하는 게 좋은 게 아닌 게 되는 겁니다. 지금 승진이 되면 언제 또 자신도 암살당할 위협에 노출될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봤을 때는 겉으로는 뭐 시스템으로 우리는 완벽하다고 계속해서 다른 사람 대체하면 된다고 하지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닐 거고요. 명령 체계라든가 이런 지휘 체계 전반이 상당히 흔들릴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계속해서 지금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노리고서 아마도 계속해서 이런 수장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리스트를 작성해 놓고 있고요. 계속해서 암살 작전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 라리자니 사무총장의 사망으로 이제 대화로 전쟁을 해결할 방안은 물 건너갔다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 이건 어떤 건가요? 네, 그게 굉장히 걱정스러운 일입니다. 사실은 저 사람들이 그래도 지도자거든요. 예. 사실 또 라리자니는 보수파긴 하진 실용파로 미국과의 협상에 대해서 열려있는 자세였거든요. 그런데 우리 김덕일 박사님 말씀한 대로 이란의 뭐 첩자들이 이스라엘에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실시간 타격이 가능해지는 현상이 벌어지는데 이게 과연 중동 전쟁 종결로 가는데 꼭 긍정적이냐에 관해서는 좀 퀘스천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도부가 붕괴되면 누가 실권을 쥐고 협상을 할 것이냐라는 지도부 공백이 가져오는 불안감이 적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페제스키안 대통령만 제가 보기에는 남아 있고요. 모주타바는 뭐 아무래도 현장에 없고 모스크바에 있다라는 소식이 들리기 때문에 뭐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지금 페제스키안까지 겨냥을 하고 있는데 예. 그러면 테헤란에 누구랑 이 전쟁을 종결을 짓겠느냐. 결국은 혁명 수비대가 뭐 한 19만 명 있는데 뭐 그들을 누가 통제를 하는지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제 심리전 차원에서 지도부를 핀셋으로 공격하는 그 의도는 저희가 이해는 하지만 예. 이런 식의 공격이 중동 전쟁의 장기화로 가는 거냐는 우려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네, 지금 이란은 바짝 도끼가 오른 상태인 것 같거든요. 앞으로 어떤 식으로 나올까요? 네, 집속탄 사용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요격하기가 어렵고요. 민간인 피해가 급속히 늘어납니다. 사실은 이거는 사용이 금기시되는 무기 중에 하나고요. 다만 이제 국제사회가 협약을 맺어서 집속탄 사용을 막고 있는데 뭐 이란이나 이스라엘은 이런 데 이제 가입은 하고 있지 않고요. 이러면 이제 무기 경쟁이 시작되고 신무기들이 계속 나오는데 피해 복수의 결과는 결국은 민간인 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양측이 서로 복수를 가중시키면서 나오는 결과가 뭐냐는 그런 또 어려운 질문을 저희가 직면하는데 일단은 또 집속단 폭격으로 인해서 전쟁이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네. 라리자니 사무총장이 생전에 우리를 죽이면 우리 민족은 더 깨어날 것이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실제로 라리자니와 그 솔레이마니 총지휘관 장례식에 여러 이제 군중들이 모여서 미국과 이스라엘을 규탄하는 구호를 외쳤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이란의 지도자들이 잇따라 사망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란 국내 여론은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 걸까요? 이란 국내 여론을 이제 하나로 보기는 힘듭니다. 예. 지금 이제 대규모 군중이 모인 것은 지금 그러니까 이란 정권의 어떤 관제, 그러니까 국가가 이제 주도한 시위이기 때문에 참여가 가능한 거고요. 반대로 지금 이란 정권에 좀 반대하는 반정부 시위가 얼마 전에 크게 있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지금 모일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저번같이 이제 유혈 진압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나오지 못하는데 이를테면 현 체제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라리자니를 애도하는 부분이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구경통 방송을 통해서 나오고는 있지만 반대로 라리자니가 죽은 것에 대해서 이제 현재 인터넷 차단된 상태가 아니지만 나오는 이제 유출된 영상들 보면 라리자니가 죽은 것에 환호하는 국민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현재 많은 이란 국민들이 지금 제가 봤을 때 이제 지혜제 지지자도 있지만 오히려 상당수 많은 국민들이 참 복잡한 심정입니다. 이 전쟁이 미국과 이스라엘 공격에 의해서 자신들이 위험성도 느끼고 있고 얼마 전에 초등학교에서 어떤 사고가 있어서 그렇죠. 가슴이 아프기도 한데 예. 반대로 이 신정 체제가 계속 유지되기를 바라지는 않는 그런 복잡한 심정이 있습니다. 이란의 많은 또 반정부 시위에 참여했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란 내 여론을 하나로 보긴 힘들고 여러 가지로 이제 나눠져 있고 그 중에서 이제 텔레비전에 나온 것은 이제 정부 촉 시각을 반영하는 그런 독재 정권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지금 이란 국민들의 정권 축출의 기회를 주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아까 그 강경 진압 말씀해 주셨잖아요. 지금 이란의 민중 봉기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현재 이스라엘 공격 목표 중에 지금 바뀐 것 중에 하나가 바시즈라고 하는 주민들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그 지역 단위의 어떤 민병대들이 있습니다. 이곳을 집중적으로 사람들까지 타격하는 이제 핀셋 타격을 하고 있는데요. 민중 봉기의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시즈들이 이제 계속해서 이제 본부가 있는데 이것을 전부 다 제거하기는 힘들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뭐 이를테면 지금 계속 이제 이것을 만약에 봉기가 나면 시민들이 거리로 나오기만 해도 적으로 간주해서 강경진압하겠다고 경찰청장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란 경찰청장이. 하지만 이제 봉기의 가능성은 낮지만 아주 없다고는 볼 수 없는 게 이를테면 시위에 어떤 진압하는 사람들의 병사의 어떤 것들이 발포 명령 같은 하위 이직에 있는 사람 같은 경우는 발포 명령 거부하는 순간이 올 수도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뭐냐면 1979년에 팔라비 왕정 똑같이 이슬람 혁명으로 무너뜨릴 때 그때 팔라비 왕정의 군대들이 시위대를 향해서 발포 명령을 거부하면서 급속도로 무너지는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런 점을 봤을 때 이란 현재 뭐 상당히 공고해 보이고 신정 체제가 이제 거미줄처럼 짜여 있다고 하지만 만에 하나라도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의외로 또 쉽게 어느 순간 갑자기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가능성은 낮은 얘기긴 하지만 그래서 현장에 있는 어떤 하급 지휘관이나 일반 병사들이 어떻게 행동하냐에 따라서도 또 바뀔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아마도 지금 제가 봤을 때 뭐 이스라엘이 그걸 노리는 것 같은데 현재성 가능성이 낮지만은 없다고도 보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네, 이스라엘이 이란 고위급 인사들을 계속 제거하고 있어서 앞으로 모주타바는 몸을 당분간 계속 숨기지 않을까 이런 전망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SNS에 영상 하나를 올렸습니다. 오늘 이름 2개를 지웠다. 얼마가 더 남아있는지 보이느냐라면서 살생부 같은 같은 걸 이렇게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그런 영상을 보였거든요. 이것도 어떤 심리전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지금 뭐 중동은 미사일이 날아다니는 동시에 또 심리전이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타냐후 총리가 이제 사망자들을 계속 늘려나가겠다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데 지금 이런 이제 전략에 대해서 튀르키예가 반대 입장을 나왔죠. 고위 지도자들을 암살하는 것이 이 사태를 종결시키는데 반드시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네타냐후는 뭐 이번에 아주 전쟁에 호기를 잡았다고 그래서 이란에 이제 뿌리를 뽑겠다는 입장이긴 한데 그게 결국은 이란 국민이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이게 베네수엘라하고 이란의 차이점이죠. 베네수엘라는 마두로 대통령을 핀셋으로 제거하니까 뭐 그런 대로 부통령을 지도자로 모셔서 안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번에 WBC 야구에서 베네수엘라가 미국을 이기는 또 그런 안정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근데 이란은 조금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이게 신정사회거든요. 이슬람이라는 종교가 나라를 이끈다고 뭐 간주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과연 이 국민들의 마음이 베네수엘라 국민들 마음과 동일하느냐. 뭐 제가 아는 이란 사람 어떤 사람은 이 사태에 대해서 미국을 비난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또 미국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이란 국민 9천만이 과연 어떤 마음이냐에 관해서 합의점을 찾는 것이 외부에서 상당히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전개하는 심리전에 따라서 민중들이 지도부를 특히 무력, 군사력, 치안력을 담당하고 있는 게 민병대인데 19만 명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들이 일단 치안 질서를 잡고 있거든요. 뭐 봉기를 일으키려고 해도 검문검색으로 차단다고 가택수색까지 지금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태가 이스라엘이 원하는 방식으로 과연 조기에 종결되느냐는 미지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호르무즈 상황도 마지막으로 좀 살펴보면 미군이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 위치한 이란의 그 미사일 기지를 벙커버스터로 타격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 해병대원 한 2,500여 명을 태운 상륙함이 주말쯤 호르무즈에 도착할 것으로 보이는데 하르그 섬을 점령하기 위한 지상작전에 돌입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만약에 지상전에 돌입한다면 이란은 또 어떻게 나오게 될지 앞으로의 전황은 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우선 이제 하르그 섬 같은 경우에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야지 안에 있기 때문에 우선 호르무즈 해협을 이제 벙커버스터로 타격했다는 얘기인데요.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건 벙커버스터를 사용했다는 점에서 상당수 이란의 현재 호르무즈 해협 근처에 미사일 기지들이 아니 뭐 지하라든가 뭐 산 속에 있다는 걸 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효과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도 호르무즈 해협 안을 이제 들어가기 위한 그런 작전으로 보일 수 있겠고요. 하르그 섬 점령 작전에 돌입한다는 썰이 많지만은 어느 곳을 점령할지 아무도 모르죠.
우리가 지금 하르그 섬을 점령한다 얘기하자면 이란도 지금 그것을 알고 준비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3의 장소가 될 수도 있겠고요. 페르시아만 안에 또 여러 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점령하기 위한 작전에 돌아갈 수 있는데 과연 상륙함이 해병대원들이 상륙한다면 이건 분명히 어느 정도의 미군 사상자들이 나오는 걸 감수해야 되는데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극도로 기피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상륙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상륙한다는 신호를 보내고 벙커버스터로 호르무즈 해협을 이렇게 타격하는 거 봤을 때 이란군에게 어떻게 보면 좀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효과도 있지 않나 봅니다. 그래서 지상군을 파병할지, 그러니까 실제로 해병대가 상륙해서 어떻게 할지는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더 기다려봐야 확실한 윤곽이 드러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말쯤에 또 전쟁 상황을 전망해 볼 수 있는 다양한 속보들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남성욱 숙명여대 석좌 교수, 김덕일 고려대 아연중동 이슬람센터 연구위원과 중동 사태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